네, 안녕하세요. 이나무입니다. 오늘은 제가 아마 한 달 전쯤 된 것 같은데 우리 장기적으로 투자하기에 되게 유망한 그 테마 중에 하나가 커피 산업이다. 왜냐하면 커피에 대한 수요가 구조적으로 매년 한 4, 5% 이상 성장을 하고 아주 좋은 회사 몇 개가 미국이나 유럽에 상장돼 있어서 우리가 한번 보자. 이제 그런 유튜브를 올렸는데 예, 저 같은 이제 아마추어가 금융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은 진짜 대한민국에서 커피를 제일 많이 아시는 그 전문가, 컬럼니스트 작가분 두 분을 모셨어요. 두 분이 이미 책도 여러 권 많이 집필하셨고 여러 가지 그 컬럼에도 기고를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모신 두 분이 심재범 작가님과 그다음에 조원진 작가님 이제 두 분을 모셨는데 이제 두 분이 최근에 그 스페셜티 커피 샌프란시스코에서 성수까지라는 책 여기도 이제 앞에 보실 텐데 저도 너무 재미있게 읽고 그 사진들도 또 너무 아주 그 아름답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늘 너무 그 진짜 모시기 힘든 아마 거의 이런 그 유튜브나 방송 타시는 건 처음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 작가님 두 분 한번 저희 그 청취자 구독자분들께 좀 간단한 인사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커피 칼럼니스트 작업을 하고 있는 심재범이라고 합니다. 본업은 똑같은 직장인이고 해외 출장을 많이 다니다 보니 전 세계 스페셜티 커피가 확장되는 걸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스페셜티 커피와 한국의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꾸준히 글로 작업하고 큐그레이더 작업도 같은 시험도 통과하고 그러다 보니 꾸준하게 커피 칼럼니스트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심재범 작가님과 같이 커피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조원진이라고 합니다. 본업은 회사원인데 회사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커피에 대한 관심을 좀 잘 살려서 지금 10여 년째 여러 매체들의 기고도 하고 책도 쓰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지금도 커피 마시는데 저는 미각이 이렇게 발달하진 않아서 커피를 잘 모르지만 아침에 항상 일어나면 라떼 마시면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아마 이제 그 커피 향, 그다음에 이제 그런 분위기 저는 그렇게 좀 좋아하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심 작가님 그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으시고 Q 그레이드라는 게 뭔가요? Q 그레이더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 협회에서 시작을 했어요. 네, 근데 스페셜티 커피는 미국 스페셜티 커피와 유럽 스페셜티 커피 양대 협회가 있었는데 얼마 전에 그 양대 협회는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커피를 이제 감정하는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텔레비에 보시면 이렇게 테이블이 있고 숟가락 놓고 하고 마신 다음에 점수를 체크하고 와인 테이스팅 비슷한 거죠? 네네 똑같습니다. 네. 그거를 하는데 그런 자격증을 따려면 한 일주일에 한 24과목을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로 떨어지고 변호사 시험보다 어려운 것 같네요. 근데 처음에 좀 힘든데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면 결국은 다 대부분 따는 것 같습니다. 네. 특이하게 큐그레이더는 미국에서 시작된 자격증인데 제가 딸 때 미국에 약 200여 명의 자격자들이 있었고 한국에 약 50명이었는데 얼마 전에 확인해 봤을 때 미국에 약 한 1000명, 한국에 5000명, 다른 나라 다 합쳐도 미국이 1000명, 한국이 5000명이요? 정도였어요. 저희가 더 많다고요? 와. 심할 때는 한국이 전 세계 큐그레이더를 다 모은 것보다 더 많았어요. 와, 저희가 엄청 그런 면에 있어서는 커피 강국이네요. 네, 규모가 엄청 크죠. 네.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이제 CPA도 AACPA도 한국에서 어마어마하게 했었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표준화된 자격증 이걸 한번 시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두 분이 그 커피에 지금은 이제 생업이 있으시지만 상당히 많은 그 개인적인 시간, 그다음에 패션, 노력, 그런 거를 커피에 이제 쏟으시는데 커피 산업에 이렇게 빠지게 된 어떤 사연이 있으세요? 제가 커피를 마시기 시작한 게 거의 한 지금 20년
15년? 15년에서 20년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이제 마시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같이 어울려 다니던 대학생 형 누나들이 있어서 쫓아다니면서 대학교 앞에 있는 카페들을 다녔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대 앞, 혹은 고대 앞에 유명했던 그 지하 커피숍들을 다니면서 이제 그 커피 맛에 좀 빠지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우연하게도 그때 당시에 그 카페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이 지금은 우리나라 스페셜티 커피 업계를 대표하는 업계 대표들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커피를 좋아하면서, 그리고 그때가 한 2005년, 6년, 뭐 2004, 네. 5년 이 정도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의 커피 문화가 이렇게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스턴트 커피 네. 뭐 그 먹고 그럴 때네. 맞아요. 그리고 카페들도 대부분 숨어 있었어요. 네. 그 지하에 이제 막 도제식 커피에서 막 내려가면은 막 스승들이 막 커피 내려주고 마스터가 막 모든 걸 관장하고. 언더그라운드 그런 약간 느낌.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막 아메리카노 마시고 이런 문화들이 없었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그때는 커피숍을 찾아다니는 것 자체가 되게 신기한 여행 같은 거였었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미국에는 이미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부흥하던 네. 시기였고요. 그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 게 한 2007, 8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우리나라의 스페셜티 커피 산업의 도화선이 됐던 업체가 커피 리브레라고 네. 하는데요. 거기에 서필훈 대표가 당시에 이제 보헤미안이라는 그 고대 후문 쪽에 있는 안암동 그 지하에 있는 카페에서 파트타이머로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업체를 키워서 나가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냥 저는 손님이기도 하고 또 이제 같이 커피를 즐기던 사람이기도 해서 이렇게 어울려 지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업체를 드나들던 사람들하고 관계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그 옆에서 그걸 기록하는 사람이 어느 순간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심 작가님은 어떠세요? 그 책 제목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전 그 교보문고 가서 스페셜티 네. 커피 샌프란시스코에서 성수까지 제목도 너무 멋있게 지셔갖고 뭐 책 제목을 얘기를 하면 저희들이 이제 책을 나올 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뭐 책을 스페셜티 커피의 잔혹사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저희들도 뭐 책을 읽다 보니 그런 생각도 이제 출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목표는 스페셜티 커피라는 거를 궁금해하는 소비자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의 담론 이러면 너무 복잡하니까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가 가장 많이 나오는 화제가 되는 도시들이 지금은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죠.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들에서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가 성수니까 이 두 가지를 상징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의외로 제목이 마음에 든다는 블루버틀이 분들이 첫 매장을 성수에서 열었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네, 있고. 그런 것도 네. 좀 있었죠. 그리고 저 작가님은 이제 처음 네. 눈을 뜨신 건 어떻게? 저는 되게 창피해요. 커피를 생각보다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창피한데 저는 저희 집사람이 커피를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면 커피도 사갖고 오고 예전에 핸드드립 커피 교육을 받은 게 한 15에서 조원진 작가님하고 비슷한 시기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핸드드립 커피 교육을 받고 너무 재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교육이 백화점 문화센터에 있었나 보죠. 네네네. 그분이 이제 커피 업계에서 꽤 원로 같은 분으로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보고 제가 재밌어서 해외 커피를 갈 때마다 이제 다녀오고 근데 이제 제가 출장을 좀 많이 다니다 보니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런던, 파리, 뉴욕 전 세계의 그런 주요 도시를 구글을 통해 검색을 하면 비슷한 류의 커피가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스페셜티 커피였죠. 그래서 이제 다니면서 마시게 되고 갔다 와서 집사람한테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 이제 기록을 꾸준히 하고 책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이제 커피 얘기를 하기 전에 아마 이제 지금 네. 이제 보시는 분들 중에 그러면 어디 매장이 좋은 거야? 뭐 그렇게 물어보실 텐데 이제 네. 우리가 본론 들어가기 전에 국내나 네, 네. 해외 그 커피 스페셜티 매장 중에 여기는 참 한번 진짜 가볼 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이 돼서 여행도 네, 많이 네, 나가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국내건
해외건 저도 지난주에 군산 다녀왔는데 군산도 또 아주 재미있는 그렇죠. 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네. 매장 좀 우리가 가볼 만한 한두 군데 얘기해 주시죠. 그리고 저희들께서 안 그래도 이걸 갖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스페셜티 커피 매장을 추천하는 건 마치 좋은 주식을 추천하는 거랑 비슷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예. 그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왔으니까 뭐 개인적인 것까지 다 얘기를 해보자면 전 세계 유명한 스페셜티 커피 매장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약간 사연도 있고 좋은 게 일단 스페셜티 커피의 제일 핫한 도시라면 샌프란시스코가 소비적으로 되지만 실질적으로 저의 마음에 제일 좋았던 도시는 런던이에요. 아, 런던 홍차의 도시인데 커피라는 게 의외였고 생각보다 영국 사람들은 약간 엇박자로 나가는 게 있어요. 와인도 세계적인 소믈리에가 영국 사람들이 의외로 많듯이 영국의 스페셜티 커피 문화의 질적이며 뭐 그쪽들이 공급하는 양이며 그게 어마어마해서 스페셜티 커피 산업에서 약간의 성지와 같이 움직였는데요. 그때 런던의 스페셜티 커피를 완벽하게 초기에 장악하던 곳이 스퀘어 마일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커피숍. 스퀘어 마일. 스퀘어 마일. 그러니까 네네. 사각형 마일. 네네. 아, 예. 역시 교수님 정확한 게 그 영어적인 표현이 의미가 있는 게 원래 세계적으로 유명한 커피숍은 영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가장 최초의 커피숍이 로이드. 네네. 아시다시피 해양보험. 네. 해양보험의 시작이 로이드인데 그 로이드는 카페, 커피숍에서 시작된 보험회사듯이. 아, 그런가요? 저 네. 몰랐습니다. 아. 저도 조사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영국의 도시 안에서 1평방 마일 안에 대부분의 커피숍이 있다. 그래서 그쪽이 영국 사람들한테는 카페, 도시 그리고 영국 사람들한테 로이드가 나왔을 당시에 스퀘어 마일 그쪽 커피숍들은 페니 유니버시티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인가 하고 영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약간 걔네들로 말하자면 우리 근현대죠. 근현대의 스퀘어 마일 안에 있는 1달러, 1페니 유니버시티란 커피숍을 의미해요. 커피숍에서 굉장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전통이 영국 커피 산업에 있고 그중에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다시 발전하면서 스퀘어 마일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회사는 세계 3대 천재로 꼽히는 커피업계의 제임스 호프만, 아네트 그리고 북유럽에 있는 한 명 팀인들보 요 3명 중에 2명이 동업해서 차린 회사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괜찮은 커피를 로스팅했어요. 거기 수석 로스터 출신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이었고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매장을 차린 박상호 로스터가 거기에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해외 커피숍을 얘기하자면 스퀘어 마일, 런던의 대부분의. 구글에서 런던 스퀘어 마일 치면 네. 이제 주소랑도 나오겠네요. 근데 사실은 보통 도매만 하기 때문에 자기 아. 매장은 없습니다. 아. 근데 그런 거를 하는 매장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대표적인 데가 이제 찾아보면 카페인이라고 네. C가 아니라 K로 쓰는 아. 카페인이라고 하는 매장인. KAFFEIN. 그래서 그 매장은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나왔던 뭐 죽기 전에 가봐야 될 뭐 그런 매장, 커피 매장으로 한번 소개가 된 그 적이 런던인가요, 거기도? 네네네. 아. 그리고 그런- 비슷하게 푸르푸록도 네. 이제 스퀘어 마일과 좀 관계를 하고 있고 지분 관계가 있고요. 실제로 스퀘어 마일 커피를 기반으로 뭐 네. 교육도 하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푸르푸록도 같이 네.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는 어디가 좀 국내는 진짜 많죠. 역시 많은데 그래도 제 상징성 아까 말했던 서필훈 대표의 이제 커피 리브레 가장 오래됐고 어디에 있나요? 연남동에도 있고요. 연남동. 그리고 그 강남 신천- 신세계에도 네, 있고 네, 네, 요 근처 타임스퀘어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명동 성당 안에도 그러니까 있고. 체인이 몇 군데가 있네요. 예. 네네. 아. 다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이런 쪽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가봐서 좀 네. 느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런던의 로이드 네네네.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커피 그 역사가 뭐 1000년이다 뭐 다양한 네, 얘기가 네, 있는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됐나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이 뭐 돌을 닦다가 됐다. 뭐 바바부단 스토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설득력이 있는 건 에티오피아 쪽에서 에티오피아요? 나온 게 예. 제일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뭐 목동들이 있는데 뭐 양치기 뭐 이런 양이 먹고 되게 환각작용을 일으키더라. 저도 읽은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게 제일 유력한 설이고요. 네.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에티오피아 커피가 모든 커피의 원종이다로 사람들도 많이 간주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가까운 이슬람 제국
이슬람 제국이 중동에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커피는 대부분 다 이슬람 제국 안에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유럽으로 넘어오고 그게 이제 중세 이후죠. 중세 이후에 이제 몇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슬람 세력이 유럽으로 진군하는 과정에서 비엔나 함락 작전이 일어났는데 비엔나를 함락을 실패를 합니다. 엄청나게 압도적인 물량을 갖고 갔지만 실패를 하고 자기네들이 군수 제품을 다 놓치고 가는데 그 군수 제품 중에 하나가 커피입니다. 얘네들도 그러니까 뭐 환각작용이 있는 그리고 약간 각성제 커피가 이미 이슬람 세력에서는 중세 시대에는 자기네들 중요한 보급품이었죠. 이 보급품이 처음으로 유럽으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 비엔나에서 그 커피를 해서 처음으로 생긴 게 바로 푸른병 하우스, 그러니까 파란 블루바틀 커피 하우스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블루바틀 커피가 유럽 최초의 커피 하우스, 블루바틀 하우스를 뭐 오마주했다고 그러죠. 네.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군데 뭐 이태리, 파리 이런데 뭐 곳곳에 커피숍이 있고 영국에서도 되게 활발히 했던 게 아까 말씀한 네. 첫 번째 커피숍이 로이드.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네요. 그 커피 업계도 그 일론 마스크가 네네네. 닉네임 네. 별명이 있는 분이 계신가 봐요. 조세프 브로드스키. 네네네네. 90 플러스라는 게 농장인가 봐요. 보니까 아닌가요? 뭐 그러니까 어떤 분이길래 이게 커피 업계 일론 마스크라는 그 별명이 있는 분이에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90 플러스를 정확히 얘기하자면 파나마 북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코스타리카 국경에 인접한 야구장 한 150개를 합친 것만큼의 크기를 가진 그 커피 농장이에요. 그래서 이 농장은 그 에티오피아가 커피의 그 원산지로 지금 추정이 되잖아요. 네. 그 환경하고 거의 유사하게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0 플러스가 왜 유명하냐라고 했을 때 2014년에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그때 이제 그리스 출신의 스테파노 도마티오티스 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월드 브루어스 컵이라고 해서 이제 커피 대회에 나가서 이 커피를 사용해서 주목을 받아요. 그리고 이후에 5번이나 커피 챔피언들이 이 90 플러스 커피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져서 그러니까 뭐 들고 나온 거죠. 90 플러스 들고 나와서 킹메이커 커피다. 이런 식으로 좀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제 90 플러스에 대한 역사를 좀 지루하지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제 조셉 브로드스키는 에티오피아 커피가 조금 향미가 좀 독특합니다. 네. 혹시 네네. 네, 약간 좀 꽃향기가 나기도 하고, 장미향. 예, 네. 뭐 초콜릿 맛이 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독특한데 에티오피아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에티오피아 커피만을 판매하고 로스팅하는 이제 노보 커피라는 거를 2000년에 이제 오픈하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에티오피아로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됩니다. 네네. 정말 이제 산지로 가야겠다. 그래서 다양한 야생 품종도 연구하고. 그 미국 사람인가요? 예, 미국 사람이죠. 사람인데 약간 되게 뭐 인생을 전념 여기다 완전히 올인한 사람이네. 네, 네, 네. 그래서 에티오피아 가면 야생 품종이 한 2,000여 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질 수 없이 막 열려져 있는데 그런 거를 막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당시에는 에티오피아에서는 그런 커피들을 그냥 이렇게 야생에서 막 채집을 해가지고 시장에다 내다 팔고 이런 커피였었고 실제로 거래되는 커피들도 품종이 딱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았었어요. 근데 조셉 브로드스키는 이거를 잘 구분해서 팔게 되면은 좀 돈이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4년 정도 농부들하고 이 공부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좋은 맛이 나는 품종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90점이 넘는 평가를 받는 커피가 아까 말씀드린 커핑 예. 점수 80점이 예. 아닌 네. 90점을 갖는 거죠. 그래서 90 플러스라는 이름이 붙었고 그래서 90 플러스예요? 90점 이상. 네, 이게 90 플러스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에 있다가 이 사람이 이거를 파나마로 옮겨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워낙에 이제 환경이 좀 농장을 하거나 이런 환경들이 어렵기 때문에 파나마로 옮겨와서 에티오피아 식생과 거의 유사하게끔 농장을 가꿔요. 그 사이에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판매했던 그런 유명한 커피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네키시에, 넨세보. 그래서 당시에 이제 커피 업계에서는 화제가 되었던 정말 유명한 에티오피아 커피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파나마에서 실현하기 위해서 또 다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 커피 나무를 그 가려주는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도 기르고 해서 정말 그 아까 전에 말했던
야구장 150여 개 크기. 대단한 헌신을 하고 뭐 투자도 많이 하고. 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 커피가 이제 100점 만점에서 보통 90점을 넘기도 힘들고요. 95점을 넘기도 힘든데 수차례 97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는 커피들을 거의 만들어요. 뭐 만점 받은 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가 체계에서 뭐 이제 평가 체계를 넘어서는 어떤 그런 예. 커피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또 되게 실험적인 가공 방식도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최근에 나온 것들은 굉장히 막 무슨 뭐 유자 맛이 나기도 하고 막 무슨 뭐 견과류 맛이 굉장히 강하게 나기도 하고 이런 커피들을 내는데 그래서 저희가 커피업계 뭐 일론 머스크라고도 하고요. 커피업계 뭐 애플이라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도 되게 중요한데 유통에 있어서도 되게 혁신을 좀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분의 회사가 뭐 상장이 돼 있거나 아니면 어디 이렇게 다른 상장 회사랑 뭐 연결돼 있고 그런 건 없나요? 그건 아직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비상장 개인 기업으로. 네, 나인티플러스에 그런데 그 농장 지분에 한국인 지분이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일찌감치 좀 투자를 하신 분이 아, 계시죠. 그리고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통 규모가 커지려면 뭐 대량으로 유통 뭐 체인을 만들다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게 워낙에 커피들이 예민하기 때문에 이거를 다이렉트로 농장에서 제공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규모가 또 커질 수도 없고 커피 작황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전에 커피 농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했지만 이걸 또 엄선에 판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네. 부분은 아직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세계에서 그 3대 명품 네. 커피가 뭐 좀 약간 속된 질문이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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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네. 그렇게 뭐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뭐 네. 어딘가요? 혹시 3대 커피로 알고 있는 커피가 혹시 몇 개? 모르겠습니다. 좀 가르쳐 주시죠. 네, 근데 이게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가 네. 3대 커피가 사람마다, 예. 나라마다, 지역마다 다 달라요. 아, 책에서는 본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네. 이제 이게 주로 희소성에 아. 따른 것이라서 사실은 뭐 그것들 내막을 알고 보면 지금은 스페셜티 커피 시대에 와서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비슷하게 이제 루아 커피라는 것도 루아 커피. 예, 되게 뭐 루악은 아예 논외로 했습니다. 아, 예, 루악은 좀 비윤리적이고 아, ESG에서도 안 맞고 아, 그런가요? 네네 일단 네. 특정 짐승을 억지로 뭐 하고 가공하는 방식도 비윤리적이고 아, 그런가요? 그리고 위생도 좀 문제가 아. 돼서 아. 루악은 거의 논외로 아. 하고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 추적 가능성에서도 가짜가 많습니다. 아, 루악이라고 하는데 뭐 좀 출처가 불분명한 것들이 상당히 많아서 그래서 루악은 거의 논외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 루악을 예로 들었던 게 이제 3대 커피가 대부분 비싸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비싼 거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루악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분석을 한 거예요. 과연 동물의 소화 기관을 통과한 커피가 그냥 재배한 커피, 일반 가공 과정을 가진 커피에 비해 특별함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그게 전혀 그 가공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미미하다. 네. 라는 어떤 과학적인 분석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전문가들이 커피 점수를 매기는 전문가들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했을 때 이게 훌륭해? 라고 했을 때 점수도 그렇게 좋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객관적인 증빙을 못해서 좀 사라지게 됐는데 3대 커피도 마찬가지로 희소성에 기댄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유명하게 블루 마운틴이란 커피가 블루 있죠. 마운틴. 이거는 일본의 자메이카 커피 산업협회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964년에 영연방으로부터 이제 자메이카가 독립을 하게 되는데 커피 산업이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좀 겪게 됩니다. 뭐 병충해도 있고 커피 산업이 좀 돈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일본이 수교를 계기로 농장을 관리하게 되면서 거기에 독점 유통권을 관리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는 커피가 된 거죠. 그리고 희소성. 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걸 잘 브랜딩해서 팔다 보니까 이 맛이 옆에 있는 농장 뭐 코스타리카, 파나마와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되고 뭐 희소성 때문에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된 거죠. 비슷하게 하와이안 코나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생산되다 보니까 생산량 자체가 일단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미국은 물가가 비싸잖아요. 인건비도 비싸고 또 물, 전기세, 농장을 운영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가격이 비싸지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나와도 비싼 커피니까 좋은 가격, 또 희소하다 보니까 그런 평가를 받게 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희소한 것들인데 이게 스페셜티 커피 시대에 와서 추적 가능성, 전문가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그 정도 가치를 받을 만한 가격이야? 가치에 상응하는 거야?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커피들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스토리텔링 측면에 있어서도 예전에 그런 희소성들이 지금은 모든 스페셜티 커피의 추적 가능성이 달려있기 때문에 다 스토리텔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90 플러스 같은 것도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파나마 게이샤들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3대 커피보다는 각각의 개별 커피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스토리들에 주목하는 게 낫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책 제목에서도 이제 샌프란시스코, from 샌프란시스코 to 성수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방학 때 주로 샌프란시스코 많이 가고 이번에 시애틀에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오레곤의 포틀랜드 이런 데 보면 유명한 커피 브랜드들이 많이 탄생했는데 그 미국 서부가 어떤 좀 독특한 그런 이런 커피 메카 같이 이런 데는 어떤 배경이 있나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조금 가지를 좀 쳐보면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좀 발전이 된 도시가 어딘가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일단 뉴욕, 런던 이런 메이저 도시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아까 말한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이런 도시들 세계적으로 커피하면 떠오르는 도시들이죠. 이런 도시들의 기본적인 기후가 그 서구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쾌적한 기후예요. 우리들 옛날 지리 시간에 배웠듯이 서한해양성 기후에서 1년 내내 기후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저기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람들은 커피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기후의 영향이 좀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커피를 많이 마시는 동네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열대우림 기후, 방콕, 싱가포르 이쪽은 기본적으로 커피를 좀 덜 마십니다. 옛날에 비해서. 요즘엔 좀 마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덜 마시고 그쪽에 있는 기후의 사람들이 저기압이고 특히 시애틀 쪽이 저기압이고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서늘하다 보니 커피를 많이 마셔서 커피 많이 마실 수밖에 없네. 비가 많이 오니까. 네, 커피를 많이 마시고 싶어요. 가보면.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요. 샌프란시스코 그리고 시애틀 아까 말씀한 포틀랜드 이쪽 지역이 미국에서 가장 지적인 시민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회피하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발전이 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중에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잘 될 수밖에 없었던 건 IT 산업을 비롯한 외부 한머니들이라고 할까요? IT 산업으로 돼서 나왔던 그 잉여 자금들이 커피 산업에 되게 많이 투자가 됩니다. 대표적인 사이트 클래스, 페이스북하고 연결되어 있는 회사들도 있고 사이트 클래스 같은 경우는 트위터의 오너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 그리고 몇 개들 있죠. 시애틀에 있는 회사들도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이 하다 보니 IT 산업에 여유 있는 돈들이 많이 몰리고 많은 소비자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 샌프란시스코하고 시애틀 쪽이 좋은 스페셜티 커피 회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이제 약간 투자하는 관점에서 이제 기업들 얘기를 여쭤보면 이제 오늘이 그 스타벅스 인베스터 데이 투자자 날 이제 미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그 하워드 슐스가 잠깐 컴백을 비상 상황이라 해서 컴백을 해서 그 인도계 CEO를 이제 임명을 했고 아직 그 업무를 시작한 건 아닌데 근데 이 커피 업계에서 이 하워드 슐스가 이제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인데 실제 스타벅스를 만든 사람은 아니고 이제 조그만 거일 때 이제 사서 35,000개 그 점포를 키웠는데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커피 산업을 키운 분이신가요? 아니면 오히려 좀 약간 고결함 아니면 그런 걸 좀 망친 분인가요? 평가가 어떤가요? 이제 스타벅스는 커피 산업에 굉장히 음과 양을 같이 가는 회사로 많이 평가를 받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나오기 전에 스타벅스는 커피 산업의 역사에 가장 커다란 한 획을 그은 기업인데요. 이전까지 커피 산업은 문자 그대로 커피입니다. 집에서도 마시고 밖에서도 마시고 미드에서 보면 주인공이 오면 웨이트리스가 이러면서 커피부터 따라주잖아요. 그렇죠. 아침에. 실제로 보면 가격 청구서에 나온 거 보면 30센트, 50센트 이러지 않습니까? 거의 아니면 가격도 아예 안 매기고 기본적으로 주는 커피는 그냥 당연히 먹고
뭐 돈을 1달러 이상 준다는 건 예의가 아닌 뭐 마침 누룽지를 돈 주고 사 먹냐 이런 느낌이었죠. 그렇게 됐는데 스타벅스가 성공하기 시작한 건 하버드 실추가 뉴욕에서 이 사람이 경영 컨설턴트로 있다가 서부에 있는 커피숍 몇 개를 좀 눈에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태리로 출장을 갑니다. 네. 가서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좋았던 건 돈이 되겠다는 거예요. 일이니까 또 그런 네네네네. 정말 있겠죠. 네. 하워드 슈츠는 돈 되는 걸 참 잘 찾아서 했는데 이 사람이 돈 되겠다고 하는 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좋았다라고 스타벅스 책에도 보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 사람이 에스프레소를 마시고 좋았다고 하는 건 좋은 거예요. 커피를 에스프레소란 익스프레스의 이태리 말이니까 커피를 추출하는데 30초면 되고 에스프레소에 우유를 넣으면 라떼고 돈을 더 받을 수 있고 거기에 뭐 이것저것 뭐 마키아토처럼 시럽을 넣으면 돈을 따따따따 불러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잘 이걸 해서 테이크아웃으로 하면 매장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스타벅스의 원칙입니다.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네. 한 거네요. 그래서 전 세계의 프랜차이즈 커피들이 스타벅스 모델을 따라서 전 세계 수많은 업체들이 나왔죠. 우리나라도 스타벅스의 모델을 따라서 한 게 할리스, 뭐 톰앤톰 그리고 카페베네 그리고 이런 것들 따라했던 게 각 대기업들의 투썸 네. 그리고 롯데의 엔젤리너스 이런 각 대기업들이 소비재 대기업들이 스타벅스 모델을 따라서 대형화 그리고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고 에스프레소 베이스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좋죠. 근데 스타벅스에서 중요했던 건 커피 품질이 아니에요. 스타벅스의 경영 모토를 봐도 우리는 커피와 관련된 사람의 회사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는 커피 품질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그냥 자기네는 에스프레소를 이미 마시다 생각을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매출을 꾸준하게 일으키는 걸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제 스페셜티 커피 산업을 발전한 계기로 보는 게 1999년도 밀레니엄 그 시기인데 그 시기에 미식의 세계가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그때 가장 많이 발전한 게 유명한 전 세계 유명한 레스토랑과 캘리포니아 오컬트 와인 같은 경우가 그때 정말 미친 듯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스타벅스는 그 발전의 시기에 같이 동참을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10,000짜리 파인다이닝을 먹죠. 그리고 파인다이닝과 함께 뭐 되게 좋은 오컬트 와인, 컬트 와인 같은 경우 그리고 프랑스 유명한 뭐 와인 이런 거를 막 10만 불짜리 와인까지 먹고 나서 이제 스타벅스 캐러멜 마키아토 하니까 뭔가가 이 와인의 궤와 맞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와 맞게 나온 게 바로 스페셜티 커피 성장인데 스타벅스는 이 스페셜티 커피 성장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사시키려고 리저브란 매장을 만들었고 거의 성공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은 스페셜티 커피 산업을 선택했습니다. 근데 스타벅스가 사실은 한 3, 4년 전만 해도 스타벅스는 망했다라는 단언을 할 정도로 커피인들은 했는데 스타벅스가 리저브를 리노베이션을 해요. 한국에 들어올 때쯤부터. 우리가 스페셜티 커피를 너무 가볍게 취급했다. 스페셜티 커피의 정신과 우리들도 트레이서빌리티를 좀 중요시하고 있다면 리저브를 로스터리 개념으로 바꾸면서 확장을 하죠. 뭐 시애틀에 있는 것 그리고 중국에 있는 대규모, 동경에 있는 대규모 이런 리저브를 재확대하면서 스타벅스가 다시 살아날지 그리고 스페셜티 커피의 본질로 함께 성장할지는 사실은 지금은 반반인 것 같아요. 작가님 보시기에는 지금 뭐 시가총액이 한 아마 100조 원쯤 될 거예요. 뭐 한국으로 치면 뭐 현대차, 기아차, 그렇죠. 현대모비스 다 한 것만큼 어마어마한 기업이고 1년에 이익이 한 3조에서 5조 원. 그러니까 뭐 퍼가 한 20배, 25배 뭐 그 정도인데 그동안은 엄청나게 많은 성장을 해왔고 뭐 진짜 최고의 브랜드.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그냥 커피를 마시면 스타벅스를 그렇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 5년, 10년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스타벅스 같은데. 그러니까 성장을 계속 할 걸로 보세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매장 개수를 늘리면서 그러니까 매장 개수를 점포를 확장하고 가격을 조금씩 올리면서 계속 성장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게 참 조심스러워요. 근데 조심스러운데 굳이 얘기를 하자면 몇 년 전까지 스타벅스의 미래가 없다 생각했는데 지금 다시 전환을 해서 가고 있으면 저는 평균은 쫓아가겠지만 결과적으로 커피 산업은 스페셜티 커피 산업이 을 지향하고 있는 회사들. 이미 아까 뭐 같이 얘기했던 몇 개 업체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스페셜티 커피를 지향하는 회사들이 더 성장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저 혼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맥주랑 약간 비슷하네. 그러니까 기존의 네. 전통의 맥주 업체들이 되게 어려움을 겪는 게 이 수제 맥주, 크래프트 그렇죠. 비어가 네. 발전하면서 네. 미국 같은 데 가면 진짜 슈퍼마켓, 요즘 국내도 그렇죠. 그렇지만 네. 그 기존의 전통 맥주는 뭐 저희가 식당에서 그냥 말아서 먹는 거 빼놓고 잘 안 먹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커피 업계도 이제 그런 식으로 네. 이 그 전문화된 스페셜티 커피 회사가 점점점 잠식을 하겠네요. 매출액은 아직은 따라오지는 못하고 그렇겠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로열티가 좀 달라요. 음. 스페셜티 커피 소비자들의 로열티가 아까 맥주 말씀하셨듯이 샌프란 가면 무슨 맥주 브루어리 있고 뭐 LA 가면 무슨 브루어리 있고 이거에 대한 로열티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저는 같이 궤를 가는 게 스페셜티 커피, 크래프트 비어 그리고 싱글 몰트 위스키. 네네. 뭐 이미 위스키도 네. 블렌드도 잘 안 그렇죠. 마시고 싱글 몰트로 가고 그러듯이 요 세 개가 비슷한 궤가 그러니까 고객 아닐까. 충성도가 되게 뛰어나다. 근데 이제 커피 산업이 재밌는 게 이제 거대 자본들이 네. 다국적 기업 큰 그 네. F&B 회사들이 이제 그 왜냐면 이게 매력적인 네, 산업이고 마진이 좋으니까. 왜냐면 스타벅스가 최근에는 좀 그렇지만 한동안 좋을 때는 영업이익률이 20%씩 네.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스위스 전 세계에서 가장 네. 큰 F&B 회사 네슬레가 네슬레. 2017년에 이제 블루버틀.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한 달 전에 영상 올릴 때 블루버틀이 네슬레 자회사인지 아는 분이 거의 없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슬로우 커피를 네. 내세우는, 그러니까 조금 그 제조에서 커피 만들어서 주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고 뭐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데들도 계속 그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특화된 커피 업체를 큰 회사들이 이렇게 인수하면서 계속 확장해 가나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걸 설명하기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커피에 또 제3의 물결이라는 게 예.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서드 웨이브. 예, 서드 웨이브. 스페셜티 커피죠. 예, 그래서 네. 보통 퍼스트 웨이브라고 하는 게 그 폴저스 같은 인스턴트 커피들이 예. 전 세계적으로 식탁에 올라가는 그런, 그러니까 커피가 사람에게 이제 전반적으로 유행하는 걸 의미하고, 이제 세컨드 웨이브가 피치 커피, 온 스타벅스를 통해서 이제 회사도 아닌 집도 아닌 제3의 공간에서 에스프레소 기반으로 된 프레쉬 로스트된 커피를 먹는 것이 세컨드 웨이브라고 하죠. 그리고 서드 웨이브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추적 가능한 커피들, 다이렉트 트레이드 된 커피들을 가지고 좀 더 좋은 품질의, 그리고 커피 본연의 맛과 향에 집중하는 것이 이제 3세대, 그러니까 서드 웨이브 커피라고 하는데요. 이제 웃긴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슬레 그리고 JAB 같은 큰 이제 식품 기업들이 이 퍼스트 웨이브,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 커피들을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네슬레의 블루버틀 인수가 그 전까지는 네슬레, JAB, 뭐 라바짜 이런 데들이 서드 웨이브 커피를 브랜드를 뭐 잘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뭐 네슬레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마 그 시기를 전후로 각자 다 서드 웨이브 브랜드를 하나씩 사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네슬레 같은 게 2017년에 뭐 한 5억 불인가 얼마 주고 네. 싸게 산 거네요. 지금 네. 살려면 훨씬 비쌌을 텐데. 뭐 그래서 보면 네슬레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유통권 가지고 있고, 그렇죠. 블루보틀 유통권 가지고 있죠. 이제 각각 스타벅스가 세컨드 웨이브고 블루보틀이 서드 웨이브를 네. 가지고 있고요. JAB를 봤을 때는 피치 커피와 네덜란드에 상장된 네, 네, 지주 네. 회사 예. JAB. 이거를 찾아내신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커피인들 말고는 잘 모르는데. 근데 뭐 이제 교수님 금융 쪽에서 정말- 이제 상장된 회사가 시가총액이 네. 한 뭐 15조 원, 네, 20조 네. 원쯤 되니까. 예. 그래서 JAB 같은 경우에는 세컨드 웨이브로 잘 가지고 있는 게 피치 커피, 프레다망제 이런 데들이 세컨드 웨이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서드 웨이브로 가지고 있는 게 스톰타운 그리고 큐리그 마운틴이라고, 미국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유명한 서드 미국에는 웨이브. 그렇죠. 예. 네. 예. 그래서 그렇게 가지고 있고요. 점점점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 브랜드들을. 그래서 이제 전체 커피 산업에서 이런 탑 10% 브랜드라고 하죠. 뭐 스타벅스, 블루보틀, 피치커피, 그리고 네슬레를 위시한 그런 커피 군단, JAB를 위시한 커피 군단, 이런 군단들이 전 세계 브랜드의 35%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그러면 과연 어떤 변화를 예측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도 조심스럽지만 이제 보통은 네슬레가 블루보틀이나 이런 스타벅스를 다룰 때 유통권을 사잖아요. 그럼 이런 유통권들은 과연 어디를 겨냥하는가 했을 때 지금 이제 커피 수요가 늘어나는 데가 중국, 중동, 러시아 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소득이 조금 낮은데 이제 네, 개발 맞습니다. 개발 네, 국가들. 네. 그리고 그동안 커피에 별로 관심이 없었죠. 네. 커피를 대체한 음료들이 있었던 곳이고.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사는 생활 양식들이 비슷해지고 그리고 좀 서로 커피 문화가 좀 퍼지다 보니까 이런 데들을 공략할 무기들이 필요한데 그 무기들을 다 갖춰 나가는 거죠. 퍼스트 웨이브,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를 다 장착해 어떻게 놓고 보면 네슬레 전략 그다음에 그 JD 피스 이게 이제 상장사 그 네. JAB 제프홀딩 전략이 다 비슷하네요. 되게. 예, 그쵸. 근데 세 개를 다 가지고 가는 건데, 이제, 서드 웨이브는 약간, 어떻게 보면 소비량으로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전 세계 95%의 사람들이 다크 로스트된 커피를 먹습니다. 그리고 이 취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페셜티 커피 업계의 많은 로스터들 전문가들도 예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커피 맛을 야 그거 아니야 신맛이 좋아 꽃향기 난 이 커피가 좋아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이 유통될 수도 없고 사람들의 입맛도 쉽게 변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시장이 조금씩 틀린 거네요. 예, 그러면. 근데 이제 스페셜티 커피는 팬시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통망에 잘 유입이 되면 블루보틀 캔 커피, 스타벅스 레디 투 드링크 이런 것들이 되게 잘 팔리고 또 미래를 선도해 나갈 어떤 그런 유망한 아이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유통권을 가져갔다는 것 자체가 그런 브랜드들을 사서 이 팬시한 이미지로 나머지 커피 산업들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포장지 같은 걸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뭐 하여간 전략들이 또 결국은 다 비슷하게 이제 모이네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거를 다 장악하는 그 다국지역 기업들 거기 경영진들 생각은 그거는 작가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생각이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도 좀 얘기를 드리면 뭐 작가님이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다면 일단 JAB 쪽은 인수한 게 피치 스톰타운 같은 네, 회사를 미국에서, 인수했고요. 인텔리전시아도 그쪽으로 예. 들어갔습니다. 이 부분은 스페셜티 커피의 1세대예요. 아. 스페셜티 커피의 1세대고 이 사람들이 발전시켰는데 스페셜티 커피에서도 1.5세대가 바로 이제 블루바틀이죠. 아. 블루바틀은 좀 다른 회사인 것 아. 같아요. 여기를 근데 4세대로 전문가들이 보시기엔 조금 이제 다릅니다. 다르네요. 네. 똑같은 품질을 얘기하는데 사실은 품질 자체는 스톰타운과 인텔리전시아가 훨씬 좋았다는 게 저희들도 똑같은 의견인데 그런가요? 블루바틀은 커뮤니케이션을 더 잘했어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한 레벨 위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1세대 스톰타운과 피츠는 좀 논외라고 인텔리전시아 같은 1세대 커피 업체에 비해서 질이 낮았지만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고 샌프란시스코의 여유 자본을 흡수하면서 보통은 돈이 들어오면 보통은 오너들이 자동차를 바꾸거나 빌딩을 사거나 안전 기업들은 그렇게 되는데 블루바틀은 이때 수입된 머니로 굉장히 품질에 신경을 써요. 그러면서 품질을 1세대 탑급의 업체랑 같이 가면서 그러면서 네슬레 판매가 됐고 또 스페셜티 커피가 레벨업이 됐던 건 일본과 한국에 접근을 하면서 토착화를 했어요. 다른 나라는 커피를 수출을 하는데 스페셜티 커피는 각 나라별로 비행기로 커피를 판 적은 있지만 로스터리까지 들어간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블루바틀은 굉장히 영리하게 성장을 하고 극대화된 이익을 가지고 네슬레 판매가 됐죠.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업체들을 인수한 회사가 다른데 가장 비싼 돈은 줬지만 네슬레가 가장 영리하게 선택하지 않았나. 가격의 차이는 엄청나요. 앞에 이미 스톰타운을 인수했을 때도 그때도 비싼 가격이었다고 하지만 저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이지만 네슬레가 가장 영리하게 선택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역사가 워낙 긴 세계적인 네. 다국지역 기업이고 그 보통 우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 네. 업종에서 제일 시가총액이 큽니다. 500조 원쯤 될 거예요. 그죠.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근데 이제 JD 피스는 미국에 상장을 안 시키고 네. 네덜란드에 상장을 시켜서 되게 주가가 약간 저평가돼 있어요. 저평가돼 있다는 게 이제 퍼가 좀 낮고 네네. 그 스타벅스 퍼의 한 반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덜 알려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매장을 인수하는 업체도 좀 저평가됐다 생각되는 업체들을 그런가요? 잘 하죠.
근데 저평가된 건지 실질적으로 그런 건지는 앞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죠. 네슬레가 제일 커뮤니케이션 잘하는 네, 것 네, 같습니다. 네.